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역사 사고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전 시간에는 이제 제가 8장을 했죠. 네, 파란 책 8장. 그래서 피아제 필할레 모델과 그리고 그 반대한 영역 고유인지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번 장에서는 남색책 관련된 내용을 할 거예요. 이 남색책 내용은 앞에 있는 이제 파란 책 내용보다 좀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란책과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강독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311 페이지 펴 보세요. 311 페이지. 자, 여기 보면 하나의 사고의 구조 측면에서 주목하여 모든 학문 영역을 보편적 사고를 전제로 하는 보편적 입장이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영역 중립 인지 이론이라고 하죠. 영역 중립 인지 이론. 자, 또 다른 하나는 역사 영역에서 지식의 역할을 주목하여 특수한 사고를 전제한 다원론적 입장에서 볼 것이다. 라죠. 자, 다원론적 입장. 요걸 이제 뭐냐면 영역 고유인지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역 고유인지론은 입장에 따르면 뭘 강조하냐면 역사적 사고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역 중립인지 이론을 볼게요. 자, 영역 중립인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 피아제 이론을 모든 교과에 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역사과에서 받아들인 모델은 여러분들 전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피아제 필할리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제 이 모델을 도입을 하고 나서 예전에 역사적 사고라는 용어를 이제 주로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역사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요 역사 사고가 뭐냐, 역사 의식이 뭐냐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론을 물어봐도.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파란 책이나 그 이렇게 남색 책에서 역사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역사적 사고가 어떤 발달 원인이 뭐냐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발달 원인. 어 그래서 이제 역사 의식에서 이제 뭐냐면 영역 보편적 이론에서는 영역 중립적 이론에서는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인제 역사 의식이 발달된다. 이렇게 인제 본 반면에 영역 중립 이론에 반대한 영역 고인지론자들은 그게 아니다. 해당 교과의 어떤 내용이나 지식의 구조, 스키마죠. 어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지 역사 의식이 발달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역사적 사고의 발달 원인을 그 이렇게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이는 입장, 거부하는 입장이 각각 다르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이 삐아제 하필할렘 모델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삐아제 인지 발달론을 볼게요. 요 삐아제 인지 발달론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구성됐다고 했죠. 그래서 도식, 동화, 조절, 평형 같은 이런 그 이론과 지식의 내적 구조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연령 발달 단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됐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 보통 역사과에서는 그 영역 고유인지론에서는 연령 발달 단계는 거부하죠. 그렇지만 지식의 내적 구조, 스키마와 관련된 내용은 수용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스키마는 뒤에 있지만 영역 고유인지론이 아니라 영역 중립 그러니까 영역 중립 이론이 아니라 영역 고유인지론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키마는 엄밀히 말하면 삐아제 이론이지만 삐아제 이론을 이지만 영역 고유인지론에서 착용해 갖고 이 스키마를 사용한다. 이게 이제 특징인데 자 그럼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도식, 동화, 조절, 평형 개념이야. 자 보면 요거는 여러분들 교육학 시간하고 연결돼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삐아제는 도식, 동화, 조절, 평형이라는 개념으로 그다음 인지 활동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도식이란 요거 외워두셔야죠. 스키마. 예. 우리 한국말로 하자면 지식의 구조라는 의미죠. 자 요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개념이죠. 도식이란 환경에 적응한 구조의 하나로서 생물학적 구조에 상응한 인지적 구조를 말한다. 그래서 인제 구조적 인식론에 따라 때 도식을 개념 또는 범주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동화, 조절, 평형이 있어. 어떤 감각이 이제 어떤 정보가 수정되면 도도, 동화, 조절, 평형 단계에서 인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인제 여기에서 끝나면 이 지식의 어떤 구조 그러니까 도식이 나오죠. 인지 도식. 이걸 스키마라고 하는데 이 스키마는
그 내용은 형태는 이제 뭐냐면 그 태어날 때부터 인제 있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축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자동 반영인데 요렇게 나가는 거는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는 뭐예요? 어 해당 그 교과의 내용이나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측면을 볼 때는 이건 영역 고인지로 에서 차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예 요렇게 인제 인지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밑에 보면 동안한 외부에서 들어온 지각이나 자극, 사건을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을 통합하여 한 인지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 동화에서는 5 개념이 나타날 수 있죠. 5 개념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네 발 달린 짐승은 다 개다." 이렇게 했는데 고양이가 들어오면 이걸 고양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형성해 갖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식 안에 그냥 어 맞춰서 받아들이죠. '네 발 달렸으니까 이거는 개다.' 이렇게 이제 5 개념이 형성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인제 조조는 뭐냐? 조조는 이런 5 개념을 인제 뭐냐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새로운 자극에 대한 이를 동화를 낼 수 있는 도식이 마련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이때 아동은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식을 새롭게 만들거나 자극을 알맞게 이미 있던 도식을 변형시킨다. 따라서 조조는 도식의 질적 변화가 있습니다. 자 앞에는 인제 양적 변화지만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인제 그냥 받아들인 양적 변화지만 기존의 새로운 지식 정보하는데 기존의 도식이 맞지 않으면 새로운 도식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걸 조절이라고 해요, 조절. 예. 자 그래서 이건 질적 변화고 그리고 구성주의 인식론에 따르면 이 조절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맥락이죠. 이 맥락.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동화와 조절이 인제 뭐냐면 서로 균형 상태, 인지적 균형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평형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교육학 시간에 다 배웠을 내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동화와 조절 평형은 인지 구조 즉 도식의 변화에 발전을 가져오게 된 인지 활동이다. 여기에서 동화는 양적 변화를 위한 도식의 선제에 하고 요때 도식은 인지 구조는 스키마를 얘기해요. 그래서 조조는 질적 변화를 통해 도식의 발달을 기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동력은 평형경의 그 개념에서 나온다. 삐어지 인지 발달의 요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성주의에서 인제 연결시켜서 보면 개인적 구성주의, 그러니까 인지적 구성주의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인지적 구성주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키마라는 이론은 여기 또 영역 중립 이론에서 인제 제일 중요한 영역 고인지 이론에서 강조한 스키마 이론은 여기에서 나온 거죠. 예. 서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또 피아제 이론의 하나가 뭐냐면 사고의 발달에 따른 연령 발달 단계 이론이야. 그러니까 이게 인제 좀 문제가 있는 이론이죠. 영역 고유인지는 입장에서 보고. 그리고 인제 요거를 받아들인 게 필이나 우리가 인제 할렘이나 이 영국학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사이토 같은 사람들이죠. 요 사람도 인제 일본 근데 이 사람이 또 인제 뭐냐면 일본 학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죠. 교육 과정에서 인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인제 알고 있는 환경학대법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바탕을 두고 있는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연령 발달 단계를 보면 순서를 좀 볼게요. 자 요 순서를 보면 감각 운동 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인제 여기에서는 구체적 조작기하고 이 형식적 조작기가 상당히 인제 차이를 두면서 다루고 있죠. 예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작이라는 개념은 뭐냐? 이건 뭐냐면 논리적 사고하는 것으로 지각보다는 추리에 의존한 거다. 지각이라는 건 뭐예요 지각은? 지각. 예 이 지각이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인제 느끼고 보고 이렇게 후각 냄새를 맡고 하는 것이 다 지각이잖아요. 자 이 원초적 관념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이제 그걸 보다는 머리를 통해서 추상화시키면서 하는 게 추리라고 인제 볼 수가 있어요. 추리.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그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뭐 전조작기는 그렇게 인제 넘어가고요. 이거는 있고 그러니까 전조작기는 논리적 추구보다는 그 추리 지각에 의존한 사고방식이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이제 구체적 조작기하고 형식적 조작기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구체적 조작과 형식적 조작은 이 논리적 조작 능력과 관련돼 있어요. 예. 단순히
그 감각기관이 아니라 이런 추상적인 그러니까 어떤 추리 능력을 통해서 추론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을 인제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면 논리적 조작 능력이란 건 가역성을 비롯하여 사물의 위기적 구성하거나 포석 관계를 이해하는 분류 능력, 사물의 변화에 따른 일련의 요소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계열화 능력, 그리고 변화와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했죠. 자 가역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가역성은 뭘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하는데 원래 이 물건이 다른 형태로 변화되더라도 원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게 가역성이잖아요. 예. 비가역성은 똑같은 말로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죠. 원래 있는 물건이 다른 형태로 전환되면 그것이 원래 그 물건으로 돌아가지 못한 게 비가역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게 고무줄 같은 거, 고무줄은 쭉 늘어뜨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놔두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이게 가역성이야. 예. 그래서 요 가역성을 비롯한 사물의 위계적 능력을 포섭하거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분류. 이걸 이제 뭐냐면 그 개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개념화. 비슷비슷한 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개념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물의 변화와 일련의 요소를 정확히 배열할 수 있는 계열화. 계열하는 건 큰 개념이 뭐고 작은 개념이 뭐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인과관계에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그 조작적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는 그 차이가 뭐냐? 자 일단은 구체적 조작기는 추리 능력은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자신이 보고 있는 지각을 바탕으로 한 추리 능력,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체적 경험에서 밖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논리적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개념도 구체적 상황에서만 개념을 할 수 있는 경험 안에서만. 근데 이제 형식적인 조작기에 들어가면 자기 경험에서 벗어나서 경험 밖에 있는 것들을 뭐냐면 추상적인 것들을 개념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뭐냐면 개념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형식적 조작과 구체적 조작의 차이점이에요. 예. 얼마나 더 뭐냐면 추상적이고 구체성을 가지고 개념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형식 조작과 구체 조작의 차이는 사고 대상의 구체성과 추상성의 차이에 있다. 요거 핵심 얘기죠. 자 보통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구체적 조작기 단계에서는 구체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 지각을 통해서 형성된 들어온 정보만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 세계를 대상으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 정보만 통해서 추리할 수 있다. 반면에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가면 구체적 정보뿐만 아니라 장차 활용할 가능성 증거를 고려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명제와 가설을 이용해서 추리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두 단계의 구분은 가설 영역적 추리 가능성 여부를 달려 있다. 가설 영역적 추리가 뭐냐? 가설 영역적 추리는 앞에 인제 형식 조작기 때 할 수 있는 추리죠. 요건. 음. 그리고 구체 조작기에서는 할 수 없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추리는 실제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 가설의 전제에서 결론된 영역에서 낸 추리다. 가설 영역적 추리 능력을 가지면 가설에 대한 전적으로 마음속에 상징적으로 추리할 수 있으며 논리적 결론을 영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지각을 통해서 인식한 정보가 아니라 그 지각 외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외의 이론이나 일반화나 이런 것들을 가설로 해서 그걸 가지고 현실에 이렇게 검증하는 가설 영역적 추리 능력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형식적 조작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의 차이점이 뭐냐면 추리를 다룰 수 있는 영역의 차이가 있어요, 요인에.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가지 원인만 이제 생각을 하죠, 요인만. 근데 형식 조작기는 여러 요인을 다룰 수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어떤 사물의 어떤 개념화 능력이 이런 형식 조작기가 훨씬 더 복잡화되고 추상화가 될 수 있죠. 그 내용인데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구체적 조작 단계에서는 한 번의 조작에서 하나의 요인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 조작 단계에서는 주어진 여러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며 그것을 조합할 수 있다. 자, 이 단계에서 사건이나 사물의 군을 다룰 수 있으며 이를 분류하거나 추상화적으로 추상적 이해 일반화시킬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사건이나 사물의 군을 다룰 수 있다. 뭐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데 이건 뭐냐면 개념화 능력이죠. 얼마나 개념화시킬 수 있냐는 거야. 예. 자, 개념은 예전에 제가 설명했죠.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뭐냐면
공통된 증상들 하나 묶어 놓는 것이 개념이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좀 보면 또 설명할게요. 자, 피아제 인지 발달론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단계로 해 갖고 인제 연령에 따라 이제 발달된 게 그 주요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뭐냐면 또 차이가 있고 근데 같은 발달 단계 안에 있는 사람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이걸 인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세 번째 단계 단락부터 보죠. 자, 피아제 인지 발달론에서는 단계가 설정되어 그 단계에 해당 연령이 제시됐다고 해서 아동들 사이에 발달 차이가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 자, 예를 들어 갖고 어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단계의 학생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 중3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인제 이 단계 안에서도 형식적 진짜 조작기에 해당하는 학생도 있고 근데 인지 수준이 떨어져서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학생들도 있어. 어 그리고 어 또 다른 과목에서도 예를 들어 수학이나 이런 과학 같은 것을 잘하는 애들은 형식 조작기인데 A라는 학생은 어떤 A라는 학생은 그 형식 조작기에 해당하는 과학과 수학은 잘하지만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애들은 아직 그 구체적 조작기 있어요, A 학생은.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에서도 이렇게 다르고요. 그리고 같은 학생이라도 같은 과목에 따라서 또 달라.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자, 이걸 이제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에서는 부정하는 게 아니야. 이걸 인정해요. 어느 정도 발달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같은 이제 뭐냐면 발달 단계 안에서도 약간의 지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수평적 지체라고요. 수평적 지체는 뒤에 인제 좀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이제 검은 책하고 제 남색 책에 있는 개념인데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뼈아제 인지 이론에서는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은 연령이라도 발달 정도는 크게 다를 수 있다. 제시된 각 단계의 연령은 표준적인 나이도 정형적인 평균 아동의 시기에 나타난다. 자, 이런 차이가 존재한 이유, 아까 수평적 지체가 일어난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을 볼 수 있는데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죠. 예. 그래서 환경 문화적 요인, 뭐 유전적 요인 이런 것들이 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이런 내용이고 자, 아동의 연령이 높아지고 발달이 진행될수록 유전의 역할은 점점 줄고 환경의 역할이 커진다. 아까 이제 수평적 지체의 두 가지 요인 중에 있는 게 환경하고 유전이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연령 단계가 계속 높아갈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유전의 역할은 줄고 환경의 역할이 커진다는 거야, 수평적 지체 안에서. 그래서 특정한 사고 과정이 나타나는 나이는 자연적이 아니라 문화 환경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수평적 지체 이론에 따르면 비슷비슷한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해당 학생마다 과목마다 이게 차이가 나타난다. 자, 이거는 문화적 경험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평균선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 단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영역 고인지론들이 비판을 하죠. 수평적 지체라고 해서 좀 약간의 뭐 차이 있다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통계적으로 볼 때 너무 차이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수평적 지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단계상으로 안에서 인정하는 가운데 그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단계가 없는 거 아니냐. 평균 차이가 너무 크다 그게. 이렇게 인제 반박을 하죠. 자, 하여튼 인제 이런 내용도 있고 예전에 그거 관련된 내용 기출 문제가 나왔어요. 요 부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삐아제 이론을 역사가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휠과 할렘 그다음 뒤에 나오지만 사이토 같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인제 보통 인제 이 이론을 삐아제 휠 할렘 모델이라고 해요. 피아제 휠 할렘 모델.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이상을 살펴보 피아제 인지발달론의 논리적 사고의 정형으로 역사적 사고를 설명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피아제의 논의를 역사적 사고에 도입한 대표적인 학자는 필과 할렘 이 두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피아제 필 할렘 모델이라고 한다. 자, 이 모델에서 가장 주목할 문제는 그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가 역사적 사고의 발달 단계에 나타나는 건 전과 아동의 역사적 사고 발달 단계가 과학 등 다른 교과에서 같은 연령대에 발생하는 것이 하는 점이다. 자, 일단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뼈아제 인지 발달 단계도 그 단계에도 역사사고 발달 단계에 들어가죠. 형식적 조작기. 그다음에 아동의 이 뭐냐면 언제 형식적 조작기에 등장하냐. 이건 좀 약간 다른 교과는 늦게 나타난다. 이게 결론이죠. 자,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이 인제 그 다음 단락이 있는데
이 모델 주장의 요약 관련된 내용이죠. 첫째는 페어제가 제시한 사고 발달 단계는 역사적 사고 발달에도 적용되는데 역시 전 조작기, 구체 조작기, 형식 조작기 단계를 거친다. 둘째는 이제 역사적 사고의 발달 단계는 특정 연령과 연결지어지는 것에서 일부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페어제 이론에 입각한 입각의 분석 틀을 역사사를 분류한다는 평가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셋째는 역사적 사고에서는 각각의 단계가 점진적 발달이 일부 순차적으로 일어나며 그 이상의 지속적인 발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평형 나타나는 과정에서 작용하게 된다. 자,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자 이렇게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인지구조 이론도 이제 평형 단계에 나간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네 번째가 연령 지체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피해나 할렘도 둘 다 연령 지체를 받아들여요. 물론 이 피엘과 할렘과 사이토가 생각하는 형식적 조작기가 나타나는 시점이 연령 지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약간 좀 차이는 있어. 차이는. 자, 보면 역사적 사고의 발달은 다른 교과가 늦게 나타난다. 대체로 16세 이전의 아동. 이 16세의 기준은 할렘을 기준으로 한 거야. 피는 좀 약간 빠르고 그다음에 사이토도 약간 빠르고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할렘 기준으로 이제 보면 16세 이전의 아동은 형식적 조작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 이 시기의 아동들은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고 분석하는데 변화, 발전, 원인, 증거 같은 개념을 사용하지 못하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지 못하며 특수하고 구체적이지 않는 역사적 문제를 사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뭘까요? 어, 이건 구체 조작기죠. 그러니까 16세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 구체 조작기, 그다음에 16세 이후에는 형식 조작기인데 역사에서 그래서 보통 그 역사는 형식적 조작기에 가서 영역적 사고가 가능한 형식 조작기에 가르쳐야 되고 16세 이후에 가르쳐야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3에서 고1 요 정도 단계로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그 약간 뭐냐면 필이나 그 사이트는 약간 견해가 다르다고 그 시점이 약간 미묘하게 달라 한두 살 정도. 예. 그렇지만 공통적으로는 늦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 역사 교과가 그 다른 교과보다 이렇게 형식적이니까 늦게 나타나나 이런 부분은 기출문이 나왔죠. 재작년에 기출문이 나왔어. 요거. 그래서 요건 뒤에 이제 할렘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 피아제 필할렘 모델, 이 모델이 피아제 필라 할렘 모델이잖아요. 자, 역사 연구에 기여한 점이 뭐냐? 첫 번째로는 자, 역사적 사고의 논의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치론적인 차원의 역사 연구를 실증적 개략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역사적 사고력을 연구할 때 어떻게 머릿속으로만 연구했어. 머릿속으로만. 네, 내피셜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추상적이고 어떤 가치가 어떻고 뭐 이런 추상적인 논의를 했는데 요 할렘부터는 뭐냐면 이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제 집단이 뭐 이렇게 실험 집단을 나눠 가지고 실험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증적 검증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영향은 후에 이제 뭐냐면 이상을 비판하는 그 피아제 필랄레 모델을 비판하는 그 후에 부스나 뭐 그런 사람들도 요 연구 방법론도 받아들여요. 뒤에 좀 얘기했지만 예. 그래 갖고 자신이 이제 주장을 할 때 이 연구 결과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 나눠 갖고 이렇게 연구하는 그 연구 방법론을 받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모델은 사고 구제나 사고 구조나 사고 기제 같은 개념이 역사적 사고의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고 단계를 구분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사고 기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고 기제는 뭐냐? 이걸 이제 보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의 작용과 원리를 뭐냐면 사고 기제라고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사고 단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 연령 발달 단계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인제 영역 고유 인지론자들은 이 연령 발달 단계를 비판하잖아요. 그렇지만 일부는 이 발달 단계를 또 받아들여. 예. 누이젠 같은 사람들은 발달 단계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때 발달 단계 받아들였다 해서 삐어제 이론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단계라는 형식적 틀만 받아들인 거야. 그 내용은 다르죠. 그래서 누이젠 같은 게 뒤에 인제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영역 고유 인지론자를 쓰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실험 연구를 통해서 그 실험 연구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단계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다. 예. 그래서 그 반대 측에서도 그런 연구 방법론이나
그 개념은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필을 볼게요. 필. 필의 이동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동화 조절 평형 관련된 이론이고, 두 번째가 이제 뒤에 나왔는데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죠. 기출 문제 나온 건 요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필은 시험 문제 하려보다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예. 어, 그래서 거의 단독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 한 번 나왔나? 예전 역교도 문제 때 나왔고, 한동안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 거의. 주로 할렘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사고와 구조와 기제를 볼게요. 사고 기제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죠. 요거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의 작용과 원리를 얘기하고, 구조라는 건 동화, 조절, 평형 요걸 얘기해요.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여서. 자, 그는 필은 삐아제의 평형 개념을 역사적 인과관계와 관련시켜 설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이해를 좀 하려고 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말을 중구난방을 써 놓고 아마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중구난방을 번역하고 어려운데, 대충 이제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비유 아시죠? 예. 유추라고 또 하는 거 있죠. 그래서 A라는 거와 B가 이제 비슷한 이미지를 끌어다가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야. 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보기에 이 삐아제 이론이 그냥 인간 생활에서 여러 일들 있잖아요. 이 일어난 일들과 비슷하다. 그 적용할 수 있다 논리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보면 역사적 인과관계와 학생들 역사 사고는 모두 평형에 이르는 구조에 동일하다. 그래서 역사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이제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형상들 있죠?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 노동자하고 그 뭐 임금 간의 관계를. 그리고 역사 사고라는 것은 그 앞에서 동아 조절 평형 있죠? 요 내용을 끌어다니는데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서로 비슷하다. 그래서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거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그는 길든 짧든 아동의 시간 개념을 역사에 이해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고, 역사를 시간적 면모에 주목하여 설명했다. 그가 보기에는 역사적 변화는 변화 기간 중에 작동한 인간 세력 간의 안정된 세력 균형 속에 일어난 인과적 추이의 연속이라 말한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는 역사의 요체는 시간의 경로 속에서 인간 세력들의 어떤 사이에 균형과 그것이 변화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에서 그 역사적 인과관계 평형 상태 유지와 관련되어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평형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다. 그 예를 든 게 있는데, 예를 드는 것은 제 이해가 좀 안 되는 예야. 그러니까 그 예가 이제 뭐냐면 그 임금 인상을 요구했어요. 근데 임금 인상에 요구할 만큼 효율성이 일어났으면 이게 뭐냐면 변화가 없겠죠. 예. 평형 상태겠죠. 동화 조절 평형에. 근데 인상을 요구했는데 인상을 해 줬어. 근데 인상한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 그러면 그 뭐냐면 관리자, 그러니까 이제 운영자 저기 뭐냐면 사장들 입장 볼 때는 경영진들 입장 볼 때는 이거 어떻게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잖아요. 인상분해에 비해서 홀수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균형 상태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고용 조건 변화 같은 걸 이제 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동 시간을 늘리든지 해고를 하든지 이렇게 생산성을 이제 뭐냐면 그 향상시킨다든지 등등 해 가지고 교육 조건의 변화를 일으켜서 인상만큼 뭐냐면 그 인상분만큼 효율성을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평형 상태가 유지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인과적인 변화가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조절 그 평형 상태 불변형 상태에서 이런 조절을 통해서 평형 상태에 올라가는 변화 속에 인과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동화 조절 평형이라는 인지적 구조와 비슷하다. 이런 논리야. 자, 볼게요. 예컨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본적 평형 상태 유지 혹은 변화란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임금 인상 요구가 노동 시간의 연장이나 좀 더 효율적인 작업의 인상분만큼 보상된다면 평형을 유지하죠. 왜냐면 임금 인상분만큼 그만큼 일을 더 해주고 효율성이 있으면 평형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 임금 인상이가 이를 보상할 만큼 고용 조건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인가적 변화는, 그래서 인상할 만큼 뭐냐면 어떻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노동 효율성이 떨어지면 이게 뭐냐면 변화를
할 수밖에 없겠죠. 관리자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 경영진 입장에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만큼 인제 어떻게 해서 노동 시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어 효율성이 떨어질 만큼 또 임금을 낮추든지 뭐 그다음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지 뭐 등등 하겠죠. 그래서 원래 상태 이건 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변화를. 그래서 이걸 변화를 해서 평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다? 인과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인과적 변화는 평형으로 귀결된 다른 상태의 안정된 상태다. 자, 이런 것을 이제 뭐와 비슷하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동화, 조절, 평형의 인제 뭐냐 인지 구조와 이 역사적 이게 뭐 사회 그 뭐야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일종의 인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또 역사적 상황으로 연결시킬 수 있죠. 인간의 행위를 영 동일하기 때문에 역사의 상황도. 그때 요거와 인간의 행위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알면 요것도 알 수 있다. 요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인지 구조를 제대로 이제 뭐냐면 파악하면 요것도 알 수 있고 거꾸로 또 인간의 어떤 활동 내용을 보면 동화 조절 평형도 더 발달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보면 이 점에서 주목할 필요는 역사적 인간관계에 나타난 평형 상태, 그다음에 유지오는 변화가 피하자가 많은 사고의 동화 조절을 통한 인지 평형 상태와 이런 구조에 일치한다고 본다. 자, 이 같은 주장은 사고 기제와 구조를 구분하기 위해서 보인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고 기제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였어요?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의 작용과 원리인데, 그 사고 기제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은 그 설명, 상상, 추론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등등. 그래서 어떤 사고 작용의 원리들, 그리고 사고 구조를 지목한 역사의 평형과 시간적 변화다. 그래서 이렇게 인제 있고 역사에서 새로운 인과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에서 동화, 조절,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경우에 조절에 비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아까쯤에 이제 사고 구조, 이 시간적 변화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역사에서의 인과적 변화를 이해하려면 인과적 변화를 구조를 알 수 있어야 주장하는데, 이는 인과적 변화와 구조와 사고 사이에 나타난 평형적 유사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아까처럼 한 것처럼 요 인간 사회에서 이런 변화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요거와 피아제 인지구조 발달론과 똑같다는 거야. 비슷한. 그래서 요걸 알면 요것도 알 수 있고 요것도 알면 요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주장은 인지 구조와 역사적 변화 구조에 착종하고 있다는 걸 비판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지 구조와 역사적 변화 구조에 착종하는 게 뭐냐? 자, 앞에서 여기가 인지 구조고 여기가 역사적 변화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이미지만 비슷하다고 해서 서로 동일하게 놓고 본 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했어요? 유추, 비유라고 했죠. 근데 이 유추와 비유는 일종의 이해의 어떤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검증의 수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 자,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난자가 있고 정자가 있어요. 정자. 자, 그래서 정자는 활동성이 있죠. 난자는 뭐냐면 수동적이잖아. 자, 그래서 정자가 활동적이고 난자가 수동적이다. 그래서 이걸 남자와 여자의 이제 성향 분석을 할 때 비유를 해서 남자는 이걸 정자를 비유해 가지고 활동적이고 여자는 이제 뭐냐면 요 난자에 비유해서 수동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이해는 되죠. 이해는 돼. 근데 이게 이거 A와 형상과 B 형상이 검증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남자 중에서도 수동적인 사람도 있고 여자 중에 활동적인 사람도 있잖아. 이거는 이해의 수단이 되는 거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유추나 비유라는 거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비판을 받다. 왜냐면 그냥 이미지만 비슷하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명은 지금 뭐 하고 있거든 제가. 근데 요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어. 이 영어 논문책까지 이제 찾아보고 봐야 되는데 이거에 비판을 이렇게 설명하는 자체도 좀 약간 비과학적이고 그 뭐냐 필히 생각하는 어떤 이제 뇌피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하여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자, 하여튼 요컨대 보면 요컨대라는 건 요약컨대라는 거죠.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다 배웠죠 이거는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요약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힘들면 이 요컨대 부분을 한번 보면 보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보면 자, 역사적 사고는 사고의 구조적 측면에서 역사 속의 인간 사회 역사의 균형이 깨져서 일어나는 인과적 변화가 다른 차원의 균형으로 귀결된 구조를 이해하는 사고로서 인지적 균형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자, 사고 기제 측면의 상상, 추론, 설명을 말하며 그 가운데 특히 설명은 성숙한 역사적 사고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좀 제 나름대로 좀 요약을 해볼게요. 여기 너무 설명이 간략해 돼서 이거 좀 약간 줄을 갖다 붙여야 되겠다. 주나 손을 갖다 붙여야 돼. 보통 우리가 오경에 보면 이 오경 내용이 간략해서 주나 손을 갖다 붙이잖아요. 해석을 하고. 그래서 제 해석이니까 그냥 해석으로서만 받아들이고 애울 때는 이 뭐냐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애우세요. 예. 자, 일단은 이 필히 얘기하기로는 이 사람은 두 개를 나눴어요. 예. 뭐와 뭘로 나눴냐면 역사적 사고, 그다음에 아니야 역사적 사고가 아니라 역 구조와 기제로 나눴죠. 사고 구조와 기제. 예. 이 이론은 이제 바탕이 됐던 거는 이제 뭐냐면 자 이제 삐아제 필살렘 모델 그러니까 피아제 이론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예요. 자, 사고 구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삐아제의 동화 조절 표현이죠. 자, 이 동화 조절 표현은 아까 이제 인간 사이에 있는 이제 뭐냐면 아까 그 임금하고 이제 뭐 그 임금과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형상들과 비슷하다는 거야. 예. 역사적 형상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면 얘도 요걸 알 수 있다. 꼭 얘를 알면 요거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사고 기제는 이제 상상이나 추론이나 설명이고요. 그 역사적 사고의 특징이 잘못된 게 설명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을 볼 때 이 설명 자체가 뒤에 있지만 그 뒤에 있죠.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 있잖아요. 설명적 사고와 관련된 거야. 이게 설명. 이게 설명이라는 게 설명적 사고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연령 발달 단계와 관련된 거야. 요 서구 기제는. 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을 이제 또 하나의 자감하서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 이 연령 발달 단계를 적용한 거다. 그래서 여기 피해의 이론은 사고 구조 측면에서 동화 조절 평형 단계를 적용해 가지고 역사적 형상과 그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피해는 또 사고 기제 측면에서 여기 보면 이제 상상, 추론, 설명인데 역사 사고는 설명이 제일 잘 하고 있고, 이 설명을 잘 나타난 설명적 사고가 나타나는 것이 연령 지체에서니까 그러면 언제 단계예요? 예. 영역 형식적 조작기 단계죠. 형식 조작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론을 이렇게 사고 구조와 사고 기제 측면에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인제 이 설명, 사고 기제에서 제일 나타나는 그 역사 사고의 특징적인 부분이 설명인데 설명은 이제 뒤에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기술적 사고가 이제 설명적 사고를 보죠. 이거는 사고 기제 측면, 연령 발달 단계. 자, 그럼 볼게요.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이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에 나왔죠. 뭐 딱 한 문제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거기에 나왔어요. 자, 필은 아이디어를 역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로 나눴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하나 아이디어를 형성함으로써 경험을 조직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그 사전 경험을 설명하기 가능성을 기준의 아이디어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 놓고 그 안에서 또 두 개를 나눴는데 보면 자 그래서 인제 그는 삐아제의 조작적 사고 개념을 참조하여 역사 사고를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하나의 새로운 경험을 설명해서 가능성을 기준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방식 이렇게 해 놓고 요 안에서 뭐냐면 또 기술적 설명 이게 아니네. 기술적 설명과 설명적 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요게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설명적 사고가 가능성을 유도하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이 기술적 사고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아이디어 형성을 경험을 조직하는 것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게 설명 이 뒤에 보시면 알아요. 이게 분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서술 방식이. 요걸 설명해 놓고 요렇게 연결시키고 기술적 사고를 그다음에 요걸 설명해 놓고 이 가능성 있는 기준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설명적 사고를 이제 서술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여기라는 범주 1 번과 2 번이라고 있고 2번 안에 1 번과 2번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게 분류 자체가 좀 약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 그래서 인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인제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이해가 편하실 거야. 예.
그래서 1번은 1번으로 기술적 사고방식, 2번은 여기 뭐냐 설명적 사고방식으로 이해해야지만 이게 맞아떨어져요, 뒤에 있는 내용하고. 예. 자, 그래서 있는데 여기 이제 기본서 역겨동 읽어보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도 읽을 때 특히 남색 책이나 갈색 책 읽으면 이게 너무 이게 혼돈스러워. 막 왔다 갔다 하고 자기 그 내용도 왔다 갔다 해. 내 생각에 왜 그 형상들이 일어났냐면 일단 이 그 저자분이 요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 해석하는 과정에 대학원생들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 과정에 오역이 나타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영어 원문까지 찾아보고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몇 문제 맞추겠다고 그 영어 원문까지 찾아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거 해 봤자 뭐 그 뭐냐면 몇 문제 안 되잖아요. 거기다 이 정도의 그 해석의 차이 때문에 뭔가 그 오류가 나는 거는 실제 거기에서 아주 극히 일부거든요. 예. 그리고 나오는 부분도 되게 좀 정확하고 명확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럴 때 그냥 뒤에 있는 내용을 보고 대충 이렇게 추론해 갖고 이제 읽으세요. 그게 제일 편해. 시성비 있는 교육이죠. 시간 대비 효과성 있는 공부죠. 예. 하여튼 그렇고 자 그러면 먼저 설명한 게 이 기술적 사고와 관련된 거예요. 이 기술적 사고. 기술적 사고 보면 자 기술적 사고의 정의가 나오죠. 사전에 독자적으로 획득한 경험이나 아이디어를 참조하지 못한 것으로 사건을 관련시켜내 불가한 형상의 일부만 포함시킨 거다. 자 그래서 인제 뭐와 인제 삐아제 이론으로 갈 거면 구체적 조작기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예가 있어. 예. 자 얘가 인제 두 가지 예가 있고 뒤에 한 가지 더 예가 있는데 자 요건 제가 앞에 그 파란 책 그 강의할 때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정리표 내가 제시를 했죠. 첫 번째 우리가 인제 자동차의 기어 원석을 이어갈 때 기계적 원리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 원리의 아이디어를 참고를 했으면 이거는 기술이 아니죠. 설명이 되는 거죠, 설명. 자 손과 발 같은 우리의 지각적 지각을 통해서 손과 발의 연속 동작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이다. 자 그다음에 역사적 예를 또 들면 두 번째 예가 보면 시틀러의 등장을 언급할 때 단순히 1920년대 후반 30년대 전반 사건을 형상적으로 거론한 거. 그러니까 사건의 나열은 기술이고. 자 이에 반해서 인제 설명적 사고를 볼게요, 설명. 자 설명은 이제 설명의 정의가 나와요. 상상력과 어떤 형상의 세부적인 것이 관련된 독립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것. 자 여기에 핵심적인 건 독립적 아이디어인 거죠. 여기 안에는 뭐 원리도 있고 법칙도 있고 일반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거죠. 네 추상적이기 때문에 가설을 할 수 있고 그 가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냐 검증하는 영역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가설 영역적 사고.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1 번과 관련돼서 인제 이렇게 보면 요건 설명적 사고죠. 자 기어 변속을 이야기할 때 기계의 이점과 속도의 비율이나 아이디어를 참조해서 기어의 작동을 점검한다. 자 여기에 키워드가 뭐야? 설명일 수 있는 거는 요거죠. 기계의 이점과 속도 비율이라는 아이디어를 참조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가설 영역적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의 예를 들면 이제 시틀러 등장인데 시틀러 등장은 앞에서 언급한 요거와 연결돼서 볼 수가 있죠. 자 시대와 등장을 인제 언급할 때 그 이전이나 동시대의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세력을 통해서 서술하거나 시틀러는 한 남자의 개인적이고 심리적 요인을 통해서 기술한 걸 설명한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아이디어나 그건 뭐야? 요거 내용이겠죠. 이런 내용들. 그죠? 시틀러라는 한 개인적 심리적 요인. 자 이때 기계의 이점이나 속도의 비율 혹은 사회 국가적, 국제적 혹은 개인적 심리 요인은 아이디어 가능성과 가설로 취급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인제 이런 사고를 가능했던 사고기가 형식적 조작기죠. 그래서 기술은 구체 조작기, 설명은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인제 학생들은 이런 아이디어와 테스트 자료를 연결시켜 과정은 그 아이디어를 수용 혹은 수정하거나 거부하는 걸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 원리나 이거 할 때 이걸 받으면 적용하는 거고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인제 또 하나의 예를 또 들고 있어요. 예. 기술과 설명을 알기 위한 설명의 예로서는 한 관찰자가 낯선 행성에 접근하여 물물 교환하고 종이와 금속 쪽을 교환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상황을 가정하는 다. 자 이런 상황에서 관찰자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언할 수 있지만 만약 그가 화폐 가치 교육의 아이디어를 불러낼 수 없다면 그건 어디 우리는 그가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할 능력이 없는 걸 볼 수 있다. 즉
종이와 금속 조각을 주고 물건을 가져갔다고 형상적으로 파악한 거다. 자, 이거는 그냥 지각을 통해서 보는 거죠. 단순히 이래 이랬다. 난 여기가 눈물 흘렸다. 왜 눈물 흘렸는지 설명 안 하잖아. 예.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술이다라는 거죠. 기술. 근데 이 표현에서도 이 예언하고 기술이 왜 동일한지 난 모르겠어. 어. 이게 예언해 놓고는 그냥 기술만 적어 놓으면 되는데 이 예언을 왜 여기다 적어 놔요? 예언을?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능력도 없고 뭐 그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직관을 통해서 인제 뭐냐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기술이라고 적어 놨나? 어 근데 약간 얘가 의미 뉘앙스가 좀 다른데 예언이라 쓰는 말쓸 때는 우리가 인제 어떤 앞날을 인제 신점을 어떤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약간 안 맞는데? 일단 번역상의 인제 문제니까. 자, 그다음에 화폐 개념을 도입해서 이 화폐 개념이라는 건 일종의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안에는 일반 일반화, 원리, 뭐 개념, 이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화폐 개념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상품의 교육 상태를 파악한 것이라 설명한 것은 설명이다. 필은 여기에서 도입한 개념에 앞서서 말한 아이디어와 같은 의미로 소개하고 있다. 아이디어라는 건 뭐야? 화폐 개념을 아이디어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즉 역사 이해라는 것은 현상이나 사건을 기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예. 그리고 그래서 역사적 그 이해라는 것은 기술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야. 예. 요 독립적 기존의 개념이라는 건 설명을 해야지 제대로 역사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가능했던 뭐냐면 단계가 형식주의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기술적 사고는 사건이나 현상의 각 부분을 서로 연결시키지만 집적인 내용이나 주어진 자료에 근거하여 기납적 방법을 의존하 이루어진 사고고 왜냐면 직관적인 사고방식을 한 거죠. 자, 반면에 설명적 사고는 직접적인 증거 외에도 아이디어 개념 일반화를 도입하여 그것들의 상황을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영역적 과정을 풀어가는 거다. 내가 먼저 가설을 하고 나서 그 가설을 뭐냐면 관련된 내용에 받쳐갖고 여러 가지 현실에 나타난 사례들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영역 법칙적인 거죠. 구체적인 설명적 사고의 발문이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개념적 기초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뭐 만유인의 법칙의 개념적 기초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 그것은 예는 무엇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삼정의 문란의 예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그것은 어떤 상황에 접합할 것이냐. 자, 이런 질문을 대답하는 것이다. 그런 설명적 사고가 그 대표적인 역사 사고 양식이며 그것이 나타난 시기는 13세, 15세로 봤다. 앞에서 이제 할렘은 16세로 봤는데 이 사람은 13세에서 15세로 봤거든요. 13세, 15세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이죠. 그러니까 약간 앞으로 시기에 본 거야. 그렇지만 공통점이 뭐죠? 다른 교과보다 늦게 나타난다. 그 시점, 늦게 난 시점에 대해서는 헬과 할렘이 약간 뉘앙스 시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필은 설명적 사고를 하는 설명자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자,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의 상상, 학습자 중심, 학습 중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 원치 않는 대안을 체계적인 제거, 자료와 관련된 가설부터 영역과 추론이다. 이 가운데 대안적 체계의 제거나 영역적 추론은 청소년 후반기 때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거하고 4번 여기에 인제 뭐냐면 청소년 후반기니까 대체적으로 인제 앞에서 얘기한 인제 뭐냐면 13세 14세 정도 요렇게 인제 보시면 청소년 후반기는 아닐 수 있는데 하여튼 약간 뒤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요게 가능하려면 4번과 3번과 4번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런 가설 영역적 추론이 필요하잖아요. 형식적 조작과 관련된 것이다. 자, 하여튼 그것이 가능하려면 학생이 안정된 상태에 이런 모든 요소를 알고 있어야 하고 다른 아이가 준비되는데 그 시기가 청소년 중기 이후다. 아마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볼 때는 이 청소년 중기 이후가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개념하고 영국에서 생각하는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대략 그 앞에 볼 때는 중학교 1학년, 뭐 중학교 2학년을 청소년 중기 이후라고 보고 있어요. 예. 요게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적 사고라고 하는 이 절차들이 가능한 걸 요 시기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 요거와 관련된 예문, 가정과 관련된 예문은 제가 밑에 보충 자료에다 적어 놓을 테니까 그 한번 이 보충 자료 예문과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 예문을 적어 놓을게요, 사례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자, 역사적 사고에 대한 피대 주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술적 사고를 구체적 조작기에, 예, 앞에 이제 얘기한 거죠. 구체적 조작기에, 예. 그다음에 설명적 사고를 형식적 조작기에 상응시켜서 뼈아지 인지 발달에 이루는 역사의 정한 점과 분석을 통해 역사 사고를 구조를 바뀐다는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의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여기죠. 어. 여기.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가 이제 나왔죠. 요 내용들 첫 번째 의미가 나왔으니까 요기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L 이론을 인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시험 문제 나오는 사람이 인제 한림이죠. 필보다 한림이 많이 나와요. 이 한림은 참고로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예. 자, 여기 이제 할렘을 보면 역사 사고에서 구체적 조작과 형식 조작 이렇게 있죠. 할렘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뭐 가치론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역사 사고력, 역사 의식의 논의를 이게 뭐냐 실증적 연구로 이제 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은 내피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직접 자기가 뭐냐면 그 실험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학 시간에서 얘기하는 이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이렇게 나눠 놓고 그걸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영역 고유인지론자들 그러니까 할례 비판 영역 고유인지론자 중에서도 그걸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수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삐아제의 이론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연구 시험 과제들 그러니까 시험 연구가 어떤 내용인가를 요 부분에서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실험 연구인데 자 11세에서 16세의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메디투토와 노르만의 잉글랜드 정복, 아일랜드 내전에 관한 자료를 제시한 다음 한 자료당 10문항씩 모두 30문항의 질문하고 그 답변을 분석했다. 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삐아제 아동의 사고를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반응의 형태가 역사 문제에 대한 중등학교 학생 반응과 그대로 나타난다고 확인했다. 그러니까 삐아제 이론을 그대로 확인했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비판이 많아.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이 뒤에 나올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의 전조작교 사고가 점점 감소하고 역사의 구체적 사고는 대체로 12살에서 13살 정도 사실을 밝혀냈고 형식적 사고는 16세에서 16세로 나타나는 16.2세에서 16.6세로 나타나는 거와 역사 문제에 대한 아동의 일반적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추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말은 연령 단계 높아야지만 그때 가서 이제 뭐냐면 형식적 사고, 영역 가설 영역적 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좀 다른 교과가 늦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인제 구체 조작기 사고가 대략 이제 12.4에서 13.2세니까 우리 이제 나이를 따지면 대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약간 이제 중학교 1-2 학년 정도 이렇게고 여기는 중학교 3 학년에서 고등학교 1 학년이야. 그러니까 약간 필보다는 좀 늦게 더 설정을 해 놨어요, 이 사람은. 자 그는 전 조작적 사고의 특징은 인제 제공된 정보의 문제를 결부시키지 못하고 뭐 한 가지 특징이 고립되어 있는데 요거 뭐 자기중심적 사고니까 이거 건너뛰고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용이고 구체 조작 단계에서는 조작된 답변을 하지만 텍스트 속에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제시된 것에 의존하여 답변하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가 지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답변하고 이에 반해 형식적 조작 단계에서는 연결의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한 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관련시킨 것도 형식 조작 단계의 특징이라고 했죠. 즉 가능한 설명 속에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추상화시킬 수 있는 거야. 예. 지각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각을 통해서 느끼는 것보다 이제 뭐냐면 마음속에서 이미지를 하니까 추상적인 능력을 통해서 어느 것이 진실인 것이 심리적으로 그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다. 이때 아동은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를 근거해 가설을 확정하고 부정한다. 그리고 가설에 전념하면서 실제 가능성사에 드나들면서 결론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역사에서 형식적 조작 단계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 늦게 나타나는 한람의 규정이다. 다른 교과는 형식 조작기가 이 사람의 기준에 따르면 이미 인제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나타나는데
요 사람 입장을 땐 그 역사에서는 형식 조작가 중3이나 고1 때 나타난단 말이야. 예. 왜 그렇게 늦게 나타나냐 그 이유를 인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게 예전에 재작년 기출문제죠. 22년도 기출문제에 나왔죠. 기출문제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볼게요. 이 사람은 인제 크게 3 가지 4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 역사적 사고의 대상이 과거에서 직접 경험할 수 없고 또 그 과거는 증거를 기반으로 재생한 것이어서 학생들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학생들 입장 볼 때는 그 증거는 불완전하죠. 요때 증거가 불완전한 걸 왜곡하는 뭐야? 사료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사료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그 남아 있는 자체도 자기 입장에 따라 인제 뭐냐면 왜곡될 수 있죠. 아 편집될 수 있고. 자 가능성이 있고 더욱이 도덕적 이념이나 갈등이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도덕적 이념과 갈등이라는 거는 뭐야 그 지금도 힘든데 그 당시에 또 도덕적 이념과 어떤 것들이 틀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갈등들이 또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초등학교, 중등학생들이 파악이 어렵다는 거야. 예. 그리고 인제 역사에서 다루는 과거의 인간의 행위가 아동이 직접 설명한 경험하는 세계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조차 당할 수 있는 추억 및 도덕적 갈등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발달하기 늦어진 거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카타고니의 역사적 사고의 대상이 과거였고 그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이런 뭐냐면 그 이제 과거의 증거를 기반한 재생이 어렵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은 첫 번째는 증거는 불완전하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도덕적 관념 같은 것도 있죠. 갈등.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유를 보면 여기 보면 역사적 사건에는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교과가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자, 역사적 사건에 포함된 시간의 범위는 학생들이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필히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인제 이건 한림의 연구지만 여기에 대한 필리의 연구를 인제 참조를 해서 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필히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그 과거 아마 이게 인용 땅 그 인용이 이제 할렘이 했겠죠. 할렘의 연구에 대한 설명에서 이제 피레의 연구를 인제 인용한 거니까 따르면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여 경험한 시간이 마음속에 현존하는 행위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시간의 범위가 자 5-6 세기는 어제, 오늘, 내일 정도고 10 세에서 11 세까지는 세계적 정도. 근데 청소년에는 3년 5 년의 범위라고 한다. 아마 인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렇게 인제 살아온 인생이 적으니까 그 시간의 범위도 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역사 교육에서 다루는 역사 속의 시간에는 몇백 년이나 몇천 년이 다루는 것이어서 청소년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은 시간의 간격을 메우기 위한 학생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걸 강조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단위로 이렇게 좁혀서 인제 이해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자 요거는 인제 할렘의 연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할렘이 인제 필의 연구를 뭐냐면 인용을 하면서 왜 아이들이 인제 늦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할렘의 입장에서 할렘의 연구의 필의 내용을 뭐냐면 인용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왜 갑자기 할렘 나오는데 왜 필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인데 인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어 몇백 년, 몇천 년이라고 하는데 지구과학에서 천문학 단위는 몇백 년, 몇천 년은 이제 찰나의 순간이거든. 거기에서는 억 단위예요. 억 단위. 이게 몇백 년, 몇천 년은 진짜 아주 그 진짜 찰나의 순간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약간 우리과의 문제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왜 늦게 나타나냐. 자 역사적 개념은 언어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아주 추상적 어휘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까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추상적 어휘로 표현했다. 네.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어휘로 표현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50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문 50 번이에요. 자, 형식적 조작 능력이 발달하기 이전에 관련 사물이나 직접 접촉해야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쓴 글만 보고 뭔가를 알아내는 게 없다. 특히 역사 용어는 이미 알고 있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학생들이 알고 있는 의미와는 또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죠.
형식적 조작 능력이 발달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그림을 뭔가를 알지 못한다. 왜? 추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즉 역사 용어는 이미 알고 있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학생들이 알고 있는 의미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넷째로는 자, 왜 늦게 일어났냐? 그 넷째로는 자, 역사학습에 관련된 증거는 성인들의 활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아동은 자신의 경험 내에서만 자료를 다룰 수 있을 뿐인데 자료, 자료를 다룰 수 있을 뿐인데 성인들의 활동을 재구성할 만큼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나아가서 과거 인간 행위의 결과에 투영된 사고방식의 의도까지 다뤄할 만큼 청소년들에게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인들의 활동도 어려운데 그 성인들도 과거의 인간이라는 거야. 그 가치관이나 어떤 사회적 맥락에 뚝 떨어져 있는 그런 그 인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가치를 또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이중의 고통을 얻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역사교육에서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은 성인 활동과 학생들 경험 사이를 메꾸는 작업이다라는 걸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왜 그 할렘이 생각하기에 형식주의 장르가 다른 교과가 늦게 나타나냐?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첫째, 역사적 사고의 대상이 과거여서 직접 경험할 수 없고 과거의 증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 사건은 시간 개념이 포함되는데 다른 교과보다 느릴 수밖에 없다. 역사적 시간 개념이 좀 길죠. 그다음에 역사의 개념 언어를 푸는데 추상적이기 때문에 형식적 조작기가 발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맞지 않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역사학습에 관련된 증거는 성인 활동에 관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맞지 않다. 요런 내용들.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요 네 가지 이유 꼭 암기해 두세요.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역교동 같은 경우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나왔거나 재작년에 나왔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왔다고 계속 반복해서 나와. 이 역교동 같은 게. 한국사하고 세계 달라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형식 조작기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필히. 그래서 역사적 사고는 형식 조작기에 이제 뭐냐면 관련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여기는 비판 내용이 이제 별로 없는데 검은 책에 나와 있어. 검은 책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 뭐냐면 너가 이제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이렇게 했는데 이걸 너무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는 데만 치중하지 않냐. 단계의 어떤 형상들만 기술하는 데 있지 않냐. 그러면 구체 조작기에 대해서 형식 조작기 넘어갈 때 어떤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해 봐라. 이렇게 인제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할렘이 교수 학습 방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피이나 할렘이 특히 할렘 같은 사람이 어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유추한 방법. 근데 이제 그 검은 책에서는 유추는 이제 제거하고 "이거 너무 미비하다." 치고 제치고 교수 학습 방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 비판을 받았는데 실제 보면 유추를 통해서 제시를 했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그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 조작기로 넘어갈 때 이 형식적 조작기를 뭐냐 기를 수 있는 방법 교수 학습 방법으로서 유추를 활용해라 이렇게 내용을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제시를 했다. 그쵸. 검은 책에서는 이 사람이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각 단계마다 넘어가는 그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유추 활용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뭐와 연결돼서 보시냐면 여러분들 이제 유추적 설명 있죠? 일반적 설명 뭐 앞부분에. 자, 요거와 연결돼서 보세요. 요게 있는 내용도 있고 여기에 없는 내용도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유추적 설명 관련된 내용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이 모델에서 이 모델은 뭐예요? 피아제 필 할렘 모델이죠. 자, 이 모델에서 형식적 조작 능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뭘 제시했냐? 유추의 활용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유추의 활용은 그 역사 교과에서 교육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 유추는 친숙하지 않는 것을 친숙한 것과 연결시켜 역사 사고를 돕는 방법이다. 즉, 새롭게 학습해야 할 역사 사실에 대한 이해와 추론 문제를 해결을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미리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중에 역사적 사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 이건 한림뿐만 아니라 필도 앞에 이제 사고 기제, 그러니까 사고의 구조를 설명할 때 유추를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 사회의 모습과 그다음에 지식 평형 동화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비슷한 이미지에 연결시키는 게 유추죠. 자, 유추는 교사가 가져야 할 지식 혹은 능력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다. 그리고 유추는 역사 자체에 물론 수업 경험이나 학습의 학생에 대한 상당한 이해 기반이 있을 때 가능한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교수학습 방법 등이 나오는데, 자, 역사 수업에서 유추의 활용이 쉽지 않다는 것은 경력고사 수업에서 유추가 빈번하게 등장했지만 교생 수업에서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확인한다. 그래서 요 유추는 것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교수학습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교수학습 지식. 음. 그 내용 지식, 교수학습 지식 그런 거 있잖아요. 교육과정 지식. 그래서 교수학습 지식인데 교수학습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경력교사와 무슨 뭐예요? 예. 그 일반 그 신입교사의 차이라고 인제 거기 논란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추도 교수학습 지식이니까 유추를 많이 활용하냐에 따라서 왜냐면 경력교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생이라든지 신입교사들은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 뭐냐면 이 수업 경영에 학생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교생이 그래서 유추를 잘 활용할 수 없다.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유의점 볼게요. 이 유의점은 앞에 이제 유추적 설명에서 나온 부분이긴 한데, 자, 유추의 도입은 학생들이 자발적 유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왜냐하면 유추 자체가 설명식 수업, 강의 수업할 때 보조적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사 주도야. 예. 유추 자체가 교사 주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자발성을 좀 기대하기 힘들죠. 그리고 교사의 예상과 달리 엉뚱한 유추가 일어날 수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 원래 이런 목적이 A 목적이었는데 B 목적으로 애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유추를 교육에서 이제 역사교육 유추는 대체로 비 역사적 사례와 경우가 역사적 사례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앞에 있는 그 유추 설명에 없는 내용이죠. 예. 비역사적 사례와 역사적 사례를 이용한다는데, 여기 이제 입론과 구상책은 이 비역사적 사례는 유추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이걸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입론책에서는. 근데 굳이 뭐 입론책 내용은 그냥 건너뛰고 입론책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비역사적 사례부터 볼게요. 비역사적. 그러니까 이제 비역사적 사례는 역사적 사례를 이야기해서 비역사적 사례를 끌어들이기 위한 거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청교도 혁명 당시의 영국의 내전을 설명하는데 지친 선수와 시민은 젊은 권투 선수의 승부 사례를 활용하거나, 터키는 유럽의 한자다 같은 은유를 활용하는 경우 민주주의 발달은 야세와 같은 유추다. 그래서 그런 비역사적 사례, 이런 것도 비역사적 사례죠. 이걸 가지고 역사적 사례를 끌어들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유추는 속성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 고차적 사고에 돋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자, 이런 비역사적 사례는 뭘 이용할 수 있냐? 뭘 이용해? 속성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차적 사고 돋는데 한계가 있다. 한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비역사적 사례, 비유의 뭐냐면 한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역사적 사례요. 예. 그 역사적 사례의 경우에는 장점이 나오는데, 장점 뒤에 있네. 하여튼 읽어볼게요. 자, 역사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예컨대 통일신라 말의 상황과 고려 건국의 사례를 활용하여 고려 말의 상황과 조선 건국을 설명한 것이다. 자, 요게 이제 이 부분도 장점이야. 두 역사의 사례 간의 유추는 학생들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형성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차이 있다가가 역사적 사례 중에 하나죠. 이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 예컨대 지배층의 부패와 타락, 그다음 토지와 조세 제도의 문란, 그리고 농민생활 피폐, 새로운 종교나 사상의 수용,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등은 이 왕조만의 상황이라는 걸 학습할 수 있다. 나아가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장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이제 역사사의 두 번째 장점이에요. 자, 공통상 이외에도 각기 특성을 기이한 차이점까지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장점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유추에서 역사사를 활용한 것은 단순 암기 위주의 역사교에서 벗어나 역사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뭐 이거 세 번째로 볼 수 있네. 역사 구조의 심하니까 여기는 특성도 배울 수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볼 때 공통성과 특성을 배운다. 비교학습하고 연결돼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육지적 설명 중에 장점 중에 거기 나와 있어요. 공통점과 뭐냐면 특성을 배울 수 있다.
이건 비교학습하고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 유추적 설명이 비교학습하고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제 유의점이 있어. 유의점. 유의점을 암기해 두셔야죠. 그 앞에 이제 뭐 그 남색 책에 그 앞부분 있죠. 그 유의점 관련된 내용과 겹치는 부분 많은데 유추 설명에 유의점과 겹치는 부분 많은데 유의점 외워두세요. 대개 보면 이제 유추가 나오면 유의점에서 시험 문이 나와. 유의점에서. 자, 첫 번째 유의점이 뭐냐? 유추도 할까 유의점은 여기네. 여기 첫 번째는 적절한 유추와 학생들이 친숙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학생들이 알지 못한 것을 선택하면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잘못되거나 부정적 인식이 그 위험성을 사전에 검증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통적 이해, 공통적 이외에 특성을 주의해서 기울여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추라는 건 우리가 공통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야 공통적으로 밝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비교학습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고의 함량을 위하여 유추를 활용하는 것은 다른 학문에서 유추보다 훨씬 더 주의를 요구하는 걸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유추를 위한 동형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야.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네 가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적절한 유추와 학생들이 친숙한 걸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잘못되거나 부정적 인식의 위험성을 사전에 검증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통적 이해는 특성의 주의성을 기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추한 동형물 찾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요 부분은 남색책의 유추적 설명 관련된 내용도 안에 있지만 여기 없는 내용도 따로 있어. 여기 있는 것만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외워두세요. 같이 펴놓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 필란르 모델을 일본에서 계승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사이토라는 사람이야. 이거 사이토를 또 밑에 그 사람을 또 사이토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후속 연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가 이제 역사 의식의 유형과 발달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